TV특강 재테크의 법칙. 오늘 이 시간에는 3040 발상의 전환을 통한 내 집 마련 주택 플래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테크의 법칙 12번째 시간 주택 플래닝 특집으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시청자 여러분, 재테크의 법칙 자산관리사 최영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12회차 시간인데요. 어떻게 지난 시간 주택 플래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역 재무적 적합성, 지역적 적합성, 주택의 적합성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내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 가지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 제도도 좀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자산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프트 같은 제도도 좀 잘 알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040 발상의 전환을 통한 주택 플래닝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가 좀 느껴진다. 예전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는 집을 사서 대출을 좀 끼고 사서 집값이 오르면 또 팔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좀 더 면적을 넓혀서 집을 좀 넓혀가고, 이러한 재테크 방식이 본연의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서 최근의 트렌드, 최근에 많은 젊은 분들이 하는 재테크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040 발상의 전환을 통한 주택 플래닝이다. 총 3회차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좀 연령대별로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의 계획 세우기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30대, 40대 돼서, 물론 생애 최초일 수도 있지만 약간 주택 마련의 방법을 좀 달리 가겠다는 사람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0대 이후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의 이제 주택 플래닝 한번 개념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040 발상의 전환을 통한 주택 플래닝이다 내용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요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시작할 건데,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순수하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좀 밝힙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옳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 자산관리사로서 시장에 느낀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라는 생각 가지고만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 많이 요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데 집을 사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듣고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갔고요. 앞으로 베이비부스 은퇴가 계속되고 주택 보급률도 100% 넘어갔고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요? 집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분명히 2007년부터 지금 2014년 현재로 본다 한다면 평균적으로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디커플링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디커플링은 같은 현상인데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두 개의 아파트 단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2007년도에 8억 3천, 상한가 8억 3천, 최저가 7억 8천짜리 집이었는데 2014년 1월 현재를 본다 한다면은 4억 6천과 5억 2천. 많이 빠졌죠. 이런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속 좀 쓰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집도 있냐면은,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준비했는데, 이건 저희 실제 고객분이 구매한 집입니다. 2007년도에 2억 2천, 근데 2014년 1월 달에 3억 2,500. 이 정도 가격이면 어때? 이런 집도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지역이고 어떤 걸까요? 분명히 시장 상황은 떨어졌는데 2억 2천에서 3억 2,50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오르고, 실제적으로 어떤 주식형 펀드 상품도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떨어진 집도 많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좌측에 있는 그 떨어진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그 용인 지역의 그 40평대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마포 지역의 그 20평대 아파트입니다. 자, 어떤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할까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현재 수도권 지역에 역세권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들의 가격 조사를 쭉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2007년 대비 2014년 현재 떨어진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봐보세요. 한번 있나?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걸 먼저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주택 보급률 통계를 좀 아셔야 돼요. 통계청에 나온 자료인데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란 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따져가지고 곱하기 100을 나누기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서 보급률을 따져보는 건데요. 현재 2007년부터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기 시작한 게 바로 200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7년 대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수도권도 보면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100%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자,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현재 97.3% 정도의 현재 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앞으로 향후에 주택 보급률은 계속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또 하나의 통계 자료입니다. 이것도 주택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통계 자료인데요. 한 가정당 가구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본 통계인데요. 2010년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 가구에서 1인,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인 가구가 23.9%, 2인 가구가 24.2%, 즉 약 한 48% 정도로 차지했고요. 3인 가구가 21.3%, 즉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뭐냐? 3인 가구 이하다. 그런데 이건 더 놀라운 거는요. 2010년, 2012년, 2015년 현재로 본다 한다면은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인 가구가 27.1%, 2인 가구가 26.7%, 3인 가구가 21.3%. 즉 이제는 75%가 넘어섰죠. 75. 갈수록 이 1, 2, 3인 가구의 비중은 늘어납니다. 4인 이상의 가구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향후 좀 더 미래를 볼까요? 2035년이 되면 전체 가정에서 3인 이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 이하로 줄게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즉 주택의 아까 평형에 따른 가격이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은 어떻게 공급됐느냐? 이게 또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률을 보면은 6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 이하의 아파트들이 60제곱미터 미만이 전체 공급 아파트 중에서 한 3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62%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평대 이상이 차지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1, 2, 3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5%인데 75%가 원하는 24평 이하의 주택은 38%밖에 공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25%가 차지하고 있는데 4인 이상 가구가 원하는 주택 62%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거주하고 있는 단지들을 한번 아파트 가격 조사를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울, 경기권의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24평대들은요 거의 가격이 차근차근 올랐어요. 전셋값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셋값이 밀려서 이렇게 올라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30평대 이상부터는 30평대 같은 경우는 완만한 하락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들은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졌죠.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구 구조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은 인동산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람에 따라간다. 당연한 겁니다. 수요에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대형 아파트가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향후 추세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주거 비용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우리가 주거와 투자를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뭐 현재 가격이 계속 빠져온 중대형 아파트가 회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주거 투자를 분리함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은 나의 상황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은퇴 세대자들, 그 다음에 뭐 3040 세대들 현재 내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많이 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닥쳤을 때일 텐데 이럴 때 무리를 해서 중대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 가야 되지만 자, 이런 경우들이 이런 이제 통계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판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거와 투자를 분리를 한다. 이러한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신혼부부의 주 수익형 부동산 활용 사례라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주택 플래닝을 제대로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자, 결혼 전 직장, 이제 남편은 38세, 부인은 36세의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요. 남편은 직장이 판교고 부인은 수원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케이스인데, 자, 주택 플래닝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역의 적합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부동산을 구매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셨었죠?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만 늘 보세요. 살고 있는 집 주변만. 그런데 좀 광역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판단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지역으로만 협소하게 본다 한다면은 판단의 요소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분들도 주택 플래닝을 하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이랬어요. 남편은 이제 오히려 그 분당 이쪽으로만 주택을 이렇게, 분당 쪽이 아니라 남편은 지금 주거지가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 이쪽으로만 좀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고, 부인은 직장이 수원인데 또 사시는 데는 서울 중구 신당동 쪽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중구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지역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두 지역 중에 한 곳 선택한다면은 두 분의 직장 출퇴근 시간이 막 1시간 막 20분씩 30분씩 이렇게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두 분들의 지역 적합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분 다 지역 적합성 첫 번째는요. 출퇴근 시간 1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향후 주거 쾌적성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한테 맞는 집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플래닝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산 형태를 보면은 나 이제 아직 결혼 전이었을 때 이제 상담이 진행된 건데 주거 비용으로 2억 4천 정도를 쓰고 있었고 결혼이 됐다 보니까 자산이 좀 많이 형성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자산으로 두 분 합해가지고 1억 4천,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같은 상품으로 3천에서 총 4억 1천 정도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주택만 해도 되겠죠. 예, 충분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로서 합산 소득으로 월 740 정도의 소득, 합산 소득입니다. 합해서 별도 한 명의 소득이 아니라 둘이 합친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소비를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축을 좀 많이 해서 왜? 이제 은퇴가 짧잖아요. 지금 현재 38세시니까 사실 은퇴 기간까지 10년 조금 넘게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 준비도 신혼 초기부터 준비해야 된다. 왜? 결혼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각각 출퇴근 1시간 이상으로 적정 주거 지역도 원했고요. 그래서 이분을 주택 플래닝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지역 적합성을 고려한 주택 플래닝을 해보다 보면은 남편분 직장은 판교, 부인분 직장은 수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통 여건 여러 가지 봤을 때 두 분이 생각하는 지역들은 둘 다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맞춰본 게 용인 죽전 쪽에 있는 아파트, 용인 죽전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24평형, 그러니까 약 80제곱미터 아파트를 선택을 했는데 전세가 2억 3천에 전세를 거주를 하고요. 그런 남는 돈들이 꽤 있잖아요. 한 1억 7천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1억 7천 가지고 자산을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산을 위험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자.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적절하게 섞는 겁니다. 이분도 미리 앞으로 노후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임대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한번 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안을 갔는데 주택 플래닝이라는 건 이것처럼 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의 전체 인생 설계에 있어가지고 향후 자녀 출산 관련된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맞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맞췄을 때 집을 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 비용을 2억 3천으로 줄여놨습니다. 4억 천 중에서 2억 3천이니까 이제 1억 7천이 남는 금액이 되죠. 1억 7천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향후에 자녀 교육이나 노후 준비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게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의 배분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나섰어요. 그래서 9,200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9,600짜리 두 개를 샀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두 개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대출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해서 한 달에 임대 소득으로 74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받는 월세에서 이자 비용 빠지고 기타 중개 수수료나 여러 가지 비용들 차감한 이후에 한 74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올끔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8,800만 원은 CMA로서 2,800만 원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비상 예비 자금으로 첫 시간에 아마 소득과 지출 나누는 거 혹시 어렴풋이 기억나십니까? 그 소득과 지출을 나눠서 꾸준하게 저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자금, 비상자금으로 2,800만 원. 3,000만 원은 안전자산, 정기예금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기예금 반드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금리는 낮지만 내 재산의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이런 자산으로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제가 늘 지난번에도 이제 펀드 시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3,000만 원으로는 주식의 30% 이내, 채권, 국공채의 70% 이상 들어가는 채권혼합형 약 기대 수익률도 이 CMA 예금자산 채권혼합형들 합쳐가지고 가중평균에서 은행 예금이자 플러스 한 2% 정도를 기대만 해도 돼요. 왜? 원금이 안 까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원금 손실을 절대로 보지 않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일단 소득 세후로 740만 원에 들어오고 월 임대소 74만 원이 들어오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한 달에 소비성 지출 30만 원 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워낙 의욕이 앞서가지고 소비를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도 조금은 넉넉하게 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로 14만 원 정도 들어가서 244만 원을 소비로 잡고요. 원래 저축이 얼마였냐면은 원래 저축이 5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뭐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내 집을 그래도 좀 안정화하는 내 집 마련을 또 준비하고 전세값 증액에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세값도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350을 정기적금 플러스 청약저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한 청약저축을 통해서 350만 원 저축을 했고요. 또 채권혼합형 펀드를 통해서 월 적립식으로 150만 원씩 또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가 늦었기 때문에 지난 제가 10회 시간 때 말씀드렸던 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연금저축보험과 그 다음에 연금저축과 이제 연금보험을 활용해서 70만 원씩 개인연금을 준비해 간다면은 은퇴자금까지 설계가 되고 자녀 교육비도 모아가고 내 집 마련 증액도 만들어가면서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는 합리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요? 설령 이분들 같은 외벌이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소비 패턴이 작고 또 월세 소득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의 저축만 잘 유지한다 한다면은 외벌이로 전환해도 저축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게 바로 주택 플래닝이에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부터 그리고 아예 신입사원 때부터 이런 플래닝을 잡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집을 어떻게 사겠다는 계획이 들어가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모아가는 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임대소득을 받게 된다 한다면은 그럼 임대소득도 막연하게 임대소득 받고 그냥 내가 이걸 소비로 쓰면 안 돼요. 이것도 저축으로 모아가야 되는데 그 한번 투자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그 앞에 사례자가 딱 이 케이스입니다. 9,600짜리 두 채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9,600짜리 두 채면 1억 9,200이 총 투자금이죠. 그러면 등기비용 같은 게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도요, 그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비용 구조를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럼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임대소득세가 얼마가 들어갈 거냐,
1년마다 들어가는 게 재산세는 또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거든요. 많은 수익형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비용 구조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비용 구조가 수익률을 1~2% 왔다 갔다 하게 1~2%면요 내가 이걸 투자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정도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증금으로 2천 그러니까 대출로 각각 4천씩 받았거든요. 8천, 1억이 빠지면 9,260을 투자한 겁니다. 9,260을 투자했는데 9,600짜리 한 채에서 1,000에 50만 원씩 월세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럼 월 소득이 100만 원이죠. 그리고 8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25만 3,333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월 기타 비용으로 6만 원인데 기타 비용은 뭐냐면은 이 집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 소득세, 중개수수료 그리고 우리가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들어간 도배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한 달에 약 채당 3만 원씩 그럼 1년에 36만 원, 2년에 두 채 하면 60만 원 정도가 월 나가게 됩니다. 그럼 월 순소득은요 100만 원에서 이자 비용 빼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빠지면은 68만 6,667원이 되죠. 요걸 저축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요걸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연도별로 이렇게 됩니다. 연도별로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 연에 824만 원이 저축이 되죠. 824만 원씩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면 이런 것까지 계획이 돼야 돼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원금 회수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이분도 보면 만약 2.5% 적금으로만 판단한다 하더라도 1년 차에는 833만 5,075원, 2년 차에는 1,688만 932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은 9,300만 원을 회수를 해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9,260만 원인데 9,300만 원을 회수를 해서 요거를 다시 또 노후 자금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월세는 월세대로 받는다. 또 요걸 또 전환을 한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게 되겠죠. 만약에 이걸 투자 수익률 5%짜리로 가게 되면은 1억 600 정도가 이제 내가 모이는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을 하거나 내가 주거를 가거나 판단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의 투자 트렌드는 바로 이렇게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은 투자와 주거를 분리한다. 이런 개념을 좀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거용 자산이 전체 자산의 70%가 넘어서는 상황이라면은 주택의 매수보다는 주거와 투자를 좀 분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세냐 매매냐를 갖다가 선택을 하실 때는 내가 이 월 주거 비용을 얼마나 쓸 거냐. 여기 특히 주거 비용에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월세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기회비용도 비용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공실률의 반영을 꼭 감안하셔가지고요. 역세권 반경 500m 이내를 선택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고 투자에서도 금융상품과 부동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 계획까지 같이 반영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나선다 한다면 좋은 주택 플래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한 주택 플래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은퇴자분들의 주택 플래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